어느 날 저녁이었죠. 제가 봉식 씨의 마른 등을 보듬어 안고 밤새 울었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빗톡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봉식 씨는 오늘도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죠. 그 손에 쥐어진 건 차가운 동전 몇 개와 폐지 냄새뿐이었어요. 장남이 진 2억 원의 빚이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은 것으로 넉넉히 살았고 명절이면 새아들이 와서 북적거렸죠. 말순 씨,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라며 싹싹 비우는 자식들 모습에 봉식 씨는 흐뭇하게 막걸리를 마시곤 했어요. 자식들이야말로 저희의 인생 농사였고 우리는 그 농사가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은 빚쟁이처럼 우리를 외면합니다. 새 아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전화를 피했죠. 제가 평생 끓여준 따뜻한 국밥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2억 원 빚에 깔려 죽어가는 이 노부부가 과연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아니, 과연 벗어날 수는 있었을까요? 제가 최말순입니다. 시골 안악내로 70년을 살았죠. 제 이름처럼 곱고 순하게 살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거친 들판처럼 황량합니다. 아니, 황량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마치 벼락 맞은 고목 같다고 해야 할까요? 모든 불행은 딱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성우가 사업을 한다고 집문서까지 담보로 잡더니 어느 날 새벽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망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이죠. 성우는 저희 부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잠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억 원이라는 빚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봉식 씨와 제가 평생을 지켜온 이 낡은 시골집,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시퍼런 빈 문서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죠.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봉식 씨도 저도 성우가 곧 돌아올 거라고, 둘째 민호나 셋째 준호라도 나서서 부모를 도와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성우에게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둘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죠. 민호야, 아무래도 아빠랑 내가 너희 집으로 당분간 가야겠다. 빚독촉이 너무 심해서.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도 지금 애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요. 성우 형 일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벙쪘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짜증이라니. 민호야, 너희 형이 사고 친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랑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거니? 엄마, 형이 낸 빚이지 제 빚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골집은 아직 엄마 아빠 명의잖아요. 팔면 되지 않아요? 봉식 씨는 옆에서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며 제 손에서 전화를 뺏었습니다. 괜찮다, 말순아. 내버려둬라. 그놈들에게 기댈 생각일랑 하지 마라. 봉식 씨는 늘 강한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봉식 씨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마른 등 뒤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후로도 저는 셋째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호는 대뜸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은 300만 원뿐입니다. 빚이 2억인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형 일은 형이 해결해야죠. 준호의 말은 마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결국 세 아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며 저희 부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성우가 진 빚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편한 부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명절 때마다 봉식 씨가 용돈을 쥐어주고 제가 정성껏 끓여 먹이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저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70평생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봉식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리어카를 끌고 나섰다가 밤늦게 온몸에 파스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봉식 씨의 굽어진 허리를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맛이 아무리 좋아도 봉식 씨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죠. 봉식 씨,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폐지밖에 답이 없을까요? 봉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텅 비어버린 이 시골집에서 저희 부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만으로는 2억의 빚을 갚을 수 없었죠. 곧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빨간 딱지가 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며칠 뒤 그 빨간 딱지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저희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왔죠. 봉식 씨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말순아, 차라리 내가 먼저 가는 게 낫겠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봉식 씨가 깊은 자책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빚을 갚을 방법도 자식들의 도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옆집에 사는 젊은 아가씨 소영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영이는 이 동네에서 드물게 서울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하는 20살 즈음의 아가씨였죠. 소영이는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제가 종종 김치를 나눠주거나 반찬을 챙겨주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힘없이 계시면 안 돼요.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이의 손은 저희 손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집 이제 곧 넘어갈 거야. 우리 부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단다.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소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번만 저를 믿고 이걸 해보시면 안 될까요? 소영이가 내민 건 손바닥만 한 직사각형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휴대폰이었죠. 이게 뭐니? 휴대폰이야? 네, 할아버지. 이걸로 유튜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유튜브? 저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이상한 동영상이라고만 생각했죠. 유튜브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소영아? 우리는 젊은이들처럼 그런 걸 할 줄도 모른단다. 봉식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침착하게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할아버지의 손재주, 그리고 이 정겨운 시골집이 바로 저희의 보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지쳐 있어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재료로 구수한 된장찌개 끓이는 모습, 봉식 할아버지가 낡은 농기구 고치는 모습, 그런 진짜 시골 생활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소영이의 말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진짜 시골 생활이라.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봉식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 최말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죠. 폐지 줍는 것보다는
덜 창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봉식 씨에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봉식 씨, 소영이 말대로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폐지 줍는 것보다 이게 더 희망적이지 않겠어요? 우리 손맛, 우리 삶, 이게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무기 같소? 봉식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어차피 지옥인데 한번 뒤집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저희는 그날부로 소영이의 코치를 받으며 유튜브 채널 말순 씨의 시골 밥상을 개설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채널 이름에는 제 이름 석자를 걸었죠. 저희의 70년 인생을 걸고 시작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저희에게 카메라 다루는 법, 인사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 연습을 했고, 봉식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빈 2억을 갚고 이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저희는 첫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가마솥에 끓이는 얼큰한 시골 된장찌개였습니다. 소영이가 저희에게 마이크를 달아주고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텃밭에서 호박을 따고 감자를 캤죠. 하지만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씨의 시골 밥상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영이가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딱딱해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옆집 아줌마한테 말하듯이 편하게요. 평소처럼 하려면 봉식 씨에게 여보, 장작 좀 더 패와요. 라고 소리 지르거나 텃밭에서 아이고, 이 잡초 좀 봐. 라고 혼잣말을 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결국 첫 촬영은 수많은 NG 끝에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봉식 씨는 장작을 패다가 카메라를 넘어뜨릴 뻔했고, 저는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서 된장찌개가 단맛이 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죠. 소영이는 밤새도록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가 영상을 올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영이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봉식 씨와 제가 나란히 앉아 조그만 화면을 보는데 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봐줄까? 화면 아래에는 좋아요 표시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7이었습니다. 소영아, 이게 다야? 7명밖에 안 본 거야? 봉식 씨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본 사람은 150명 정도 되는데 좋아요는 7개예요. 댓글도 딱 하나 달렸네요. 저희는 150명이라도 봐줬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좋아요 7개와 달랑 하나뿐인 댓글은 저희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신 듯. 시골 밥상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그냥 라면 끓여 드세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색함이 화면 너머까지 전달되었던 겁니다. 봉식 씨는 댓글을 보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말수나 안 될 일이었어.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폐지나 줍자. 괜히 소영이만 고생시켰다. 봉식 씨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빈 2억이 저희의 목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봉식 씨, 잠깐만요. 소영아, 영상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걸까? 제가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은 완벽한 요리 기술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진심이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게 진정한 시골 밥상 아닐까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마치 TV 요리사처럼 완벽하게 보이려 애썼던 겁니다. 제 진심, 제 고난, 제 삶의 이야기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불행은 슬프지만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는 삶의 지혜와 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봉식 씨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봉식 씨,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평소처럼 정말 마음대로 해볼게요. 카메라 신경 쓰지 않고 봉식 씨는 저를 믿는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완벽함 대신 진솔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봉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직접 빚은 동동주와 시골 부추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봉식 씨 모두 마음을 비웠습니다. 촬영을 도와주던 소영이도 카메라를 켜놓고는 저희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었죠. 저는 텃밭에서 싱싱한 부추를 뜯었고 봉식 씨는 부추를 다듬으면서 저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말순아, 부추를 많이 먹어야 나처럼 힘이 넘치는 거요. 아이고, 봉식 씨, 힘 넘쳐서 어디다 쓰려고? 장작이나 더 패요, 장작이나. 저희는 평소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봉식 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먼저 들이켜고는 캬, 이 맛이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판 위에서 부추전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봉식 씨의 걸쭉한 웃음소리, 저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영상에는 완벽한 요리 기술은 없었지만 70년 부부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소영이가 흥분해서 저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대박 났어요. 정말 대박.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5천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열광적인 반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골 밥상이지. 억지로 꾸미지 않은 모습이 너무 좋다. 할머니의 구수한 말투가 너무 정겹습니다. 저희 시골 할머니 같아요. 할아버지 막걸리 마시는 소리에 침이 고입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특히 저희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든 댓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 고향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봉식 씨는 그 댓글을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살았다. 저 젊은이가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저는 소영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했던 겁니다. 빚 2억 때문에 절망하던 저희에게 유튜브 시청자들은 돈이 아닌 존재 이유와 용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음 영상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식 씨는 낡은 농기구를 고치는 영상으로, 저는 시골 김장 담그는 영상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의 채널 구독자 수는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익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한 보따리를 주어야 겨우 몇천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단 하나의 영상으로 몇백만 원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봉식 씨와 저는 매일 소영이와 함께 밤늦게까지 촬영과 편집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보다 저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빈 2억이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벼랑 끝에서 저희는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리어카에는 폐지 대신 싱싱한 텃밭 채소가 가득 실렸죠. 저희의 유튜브 채널 말순 씨의 시골 밥상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저희를 짓눌렀던 2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봉식 씨와 저는 채널 수익금으로 집도 깔끔하게 수리하고 소영이에게는 고맙다며 비싼 노트북과 용돈을 두둑이 챙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은 참 신기하게도 저희를 외면했던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채널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가장 먼저 연락 온 것은 둘째 민호였습니다. 1년 동안 안녕하셨냐는 인사치레도 없이 민호는 대뜸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튜브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저희가 부모님 채널을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에서 살아서 이런 트렌드를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순간 민호가 저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도와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이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솔직히 소영이 그 애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면 수익이 2배는 늘 겁니다. 대신 수익 분배는 공정하게 해야죠. 저희가 70%, 어머니 아버지가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를 외면하고 빚더미에 앉혔던 자식이 이제 저희가 피땀 흘려 일궈낸 수익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봉식 씨는 옆에서 민호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민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채널에 땀 한 방울 흘렸어? 내가 내 아버지 폐지 줍는 거 외면할 때 이 채널이 우리를 살렸어. 당장 끊어. 봉식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봉식 씨는 분노에 차서 몸을 떨었지만 저는 봉식 씨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장남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빚 때문에 저희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잠적했던 성우였습니다. 저는 성우가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러 왔을 거라 생각하며 반갑게 맞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놈입니다. 성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성우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죠. 하지만 성우 역시 민호와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어머니 유튜브 수익이 요즘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딱 1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금방 갚겠습니다. 성우의 말에 봉식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식 씨는 성우에게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겪었던 고생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나날들, 폐지를 주우며 느꼈던 비참함, 그리고 소영이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던 과정까지. 성우야, 너희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함께 이겨내자는 믿음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나타나서 또다시 사업 자금을 달라고? 성우는 봉식 씨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내 돈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우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희를 외면했던 자식들이 저희가 성공하자마자 돌아와 저희의 노력의 결실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봉식 씨는 이 일로 더욱더 자식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연락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저희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저희에게 또 다른 갈등을 안겨준 셈이었죠. 봉식 씨는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유튜브 채널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찍고 더 진솔하게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식 씨가 저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순아, 나는 이 유튜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식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룬 전부잖아요. 아니야. 이 돈이 자식들을 더 망치고 있어. 돈 때문에 짐승처럼 달려드는 자식들 모습을 보면서 나는 두려워졌어. 우리가 지금 이룬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다 줘버리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가더라도 이 채널은 그만두는 게 낫겠네. 봉식 씨는 채널을 폐쇄하고 수익금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식 씨는 돈 때문에 망가져가는 자식들을 막으려면 그 돈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봉식 씨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봉식 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울면서 봉식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봉식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채널은 우리 희망이에요. 다시 폐지 주우러 가면 봉식 씨 건강도 나빠지고 우리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봉식 씨가 눈물을 닦더니 제게 그동안 숨겨왔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저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2억 원 빚의 진짜 사연이었습니다. 말순아, 사실 성우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진 건 맞아. 하지만 그 빚은 2억이 아니었어. 성우가 진 빚은 1억 5천만 원이었지.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요? 왜 2억이라고 했어요? 봉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민호와 준호의 대출금이었네. 둘째 민호가 집을 장만하면서 빚을 냈고 셋째 준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성우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놈이 나한테 와서 제발 자기들 빚도 아버지 빚에 섞어서 2억 빚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지. 자기들이 부모에게 돈 빌린 사실을 형제들에게 숨기고 싶다고 말이야. 봉식 씨는 결국 그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성우의 빚 1억 5천만 원에 민호와 준호의 빚 5천만 원을 합쳐 2억 원이라는 빚을 저희 부부가 전부 뒤집어 썼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네. 차라리 내가 그 빚을 떠안고 죽으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에게도 성우 빚이라고만 말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돌아와서 자기들 빚 5천만 원은 생각도 않고 이 유튜브 채널 수익만 탐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네. 돈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책임감과 진심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말이야. 봉식 씨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70년을 함께 산 봉식 씨의 깊은 부성애에 감동했습니다. 봉식 씨는 자식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을 더 큰 빚더미에 몰아넣고 자식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부모의 성공을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채널을 폐쇄하는 대신 이 진실을 자식들에게 알리고 진정한 용서와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모두 시골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성호, 민호, 준호 세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저희 유튜브 채널 수익에 대한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봉식 씨는 아들들을 모두 한자리에 앉힌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년 전 봉식 씨가 저에게만 속삭였던 그 2억 빚의 진짜 비밀을 이제 새 아들 앞에서 폭로할 차례였습니다. 봉식 씨의 입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성호의 진짜 빚 액수가 나오자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봉식 씨가 민호와 준호의 5천만 원 대출금 이야기는 꺼냈을 때 두 아들은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가 짊어졌던 2억 빚 속에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빚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고요? 저희가 부모님께 그 짐을 지운 겁니까? 봉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형제끼리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모두 덮어쓴 짐이었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와서 돈 냄새를 맡고 이 채널 수익을 탐내고 있다. 너희 아버지가 폐지 줍는 모습을 외면하면서 말이야. 세 아들은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참고 자신들을 감쌌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비로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 때문에 부모님께 그렇게 큰 고통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저희 셋의 빚을 모두 짊어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봉식 씨는 눈물을 흘리는 세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저희 부부의 마음이 그제야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바랐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도 돈 때문에 자식들을 너무 심하게 다그쳤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자식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물려주는 대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해준 소중한 희망이다.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을 얻었다. 너희들도 너희 인생에서 진심을 담아 열심히 살아라. 이 채널은 우리가 계속 운영할 거다. 너희가 어려울 때 이 채널이 너희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밥상이 되어줄 것이다. 저희는 빚 2억을 모두 갚은 날보다 자식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룬 이 날이 훨씬 더 소중하고 기뻤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며 저희는 더욱더 진심을 담은 시골밥상 영상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었지만 빚보다 소중한 존엄성과 가족애를 되찾은 겁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말순 씨의 시골밥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저희를 국민 할머니, 국민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십니다. 저희는 매주 새로운 시골 음식을 만들고 봉식 씨는 틈틈이 시골 생활의 지혜를 담은 짧은 영상도 올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낡은 시골집에 살지만 집은 빚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폐지를 줍던 노부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저희 세 아들은 이제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번갈아 시골집으로 내려와 저희의 촬영을 돕습니다. 민호는 카메라 세팅을 봐주고 준호는 댓글 관리를 해주며
성우는 텃밭 일을 돕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의 돈이 아닌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미안함과 사랑이 저희에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 봉식 씨가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빚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저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희망을 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저희의 절망을 보고 외면했을 뿐이었죠. 유튜브는 저희에게 빚 2억을 갚을 돈을 주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재료를 주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진솔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맛있는 밥상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의 인생은 황혼의 봄날입니다. 나이 70에 다시 시작했지만 저희는 이 봄날이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평범한 삶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말순 씨의 시골 밥상,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밥상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봉식 씨와 함께 텃밭에서 갓캔 싱싱한 채소로 저녁 밥상을 준비합니다. 빛 독촉 전화 대신 시청자들의 따뜻한 댓글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이 평범한 시골집에서 다시 찾은 봉식 씨와의 사랑, 그리고 돌아온 자식들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저희의 기적은 유튜브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진심과 가족애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